자, 그럼 오늘 준결승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준결승전의 토론 주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해야 하나입니다. 찬성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의 입장에서, 반대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의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기조연설부터 시작합니다. 찬성팀의 기조연설 시작합니다. 주어진 시간 1분입니다. 네,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불법 행위를 억제 및 예방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찬성합니다. 첫째, 현행 민형사제도는 기업이 범죄를 저지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배상액, 위자료의 소극적 산정, 입증 책임 문제 등 민사제도의 결함은 소비자 피해를 충분히 구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비한 제도는 폭스바겐, 이케아, 옥시 등 소비자 피해를 지속시킵니다.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실질적인 손해정보 기능을 회복시키고 잠재적인 불법 행위자의 가해 행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악의적 불법 행위가 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인지하게 함으로써 억제 제재 기능 충실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국적 기업의 성장처럼 복잡화된 현대사회에서 행정, 형사 기능이 모든 불법 행위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변화한 시대상 고려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은 필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찬성팀의 기조연설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반대측 준비해 주시죠. 역시 1분 드립니다. 네, 반대측 기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두 가지 이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첫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게 되면 다양한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고한 희생자를 막기 위해 헌법 제12조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실시하게 되면 기업은 민사 수준의 완화된 그런 입증만을 토대로 사실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들이 늘어날 것이고요. 또한 형사 및 행정제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실시하게 되면 과잉 및 이중처벌의 문제가 우려됩니다. 이로 인해 법체계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요. 둘째, 문제의 근본적인 핵심은 법의 집행에 있습니다. 과징금, 위자료 등 현행법에 있는 제도가 본래 도입 취지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최근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의 집행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고, 이것이 해결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반대측의 기조연설까지 모두 1분 동안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 자유토론을 펼쳐볼 텐데요. 자유토론은 반대측의 입장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역시 최대 발언 시간 2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측 시작해 주시죠. 네, 찬성측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증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찬성 측에서도 어떤 소송마다 요구되는 어떤 증명 또는 입증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초월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그보다 훨씬 완화된 어떤 증거의 우월, 이 정도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서는 중간 정도의 증명이 명백하고 어떤 확실한 그런 증명을 요구해 형사와 민사의 어떤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위법 행위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찬성 측에서는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자 하고 계시는데, 이때 기업의 악의성 그리고 반사회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형사, 민사 그리고 행정제재 중 어떤 수준의 입증 정도를 요구하실 계획인지 저희가 그것부터 확인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미국 사례를 살펴보면서 그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단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실제로 그 입증 책임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모델법이라는 개정을 통해서 미국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을 확인하였고요. 저희는 구체적인 기준을까지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미국 모델법 수준으로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오히려 집중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현실에 맞는 도입입니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도입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형사나 행정 제재와 관련돼서 형사나 행정 제재의 집행이 해결된다면 충분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입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없이 형사나 행정이 과연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드렸죠. 현대사회가 복잡화되었고 다국적 기업은 성장하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분쟁은 광역화되었고 다양화되었습니다. 저희가 형사나 행정
하시는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너무나 다양한 불법행위가 생겼고 너무나 많은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행정과 형사 기능 어디서 주관합니까? 형법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에서는 기업을 법인으로 취급하고 있고요. 법인인 기업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형사법의 제재는 기업 활동부서의 책임자인 개인에게만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이번 행정 형사 기능은 사전 예방도 잘 못하고 있고요. 사후 제재도 잘 못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관계 하나 짚어드리자면 행정 제재는 법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앞서 입증 책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론에서는 입증 책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보아서 결국은 낮추자라는 주장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죄 같은 경우에는 악의성을 기준으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찬성 측께서도 이제 국가형벌권 남용을 막고 무고한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 민법과 형법이 구분되고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악의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낮은 수준의 입증 책임으로 이제 처벌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재산권이라는 실질적인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적법 절차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악의성이라고 하는 기준도 있겠지만 얼마나 그 기계에 결함이 있느냐 이런 부분, 실질적인 부분들이 존재하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입증 책임이 문제됐던 부분은 악의성 같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 기계적 결함이나 또는 구체적인 어떤 사례에 대해서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 충격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국내 자동차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승소한 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결국 입증 책임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자동차에 결함이 있고 어떤 자동차가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입증 책임의 완화는 바로 이런 부분이고요. 소비자가 자신들의 피해를 직접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을 완화하자는 말씀을 입론 때 드린 것입니다. 네, 그리고 기업의 재산권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소비자의 인권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에서 기업이 행하는 행태는 너무나 확연히 다릅니다. 한국의 소비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굉장히 차별받고 있고요. 국내 소비자 보호 장치가 얼마나 허술한지 폭스바겐, 이케아, 옥시 사태 통해서 우리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없이 현행 제도의 개선을 어떻게 하셔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구체적인 방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좀 한 가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건요. 기업의 어떤 그 악의성 그리고 반사회성을 피해자가 입증을 하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배상액이 산정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즉 피해자의 어떤 실질적인 그런 실손액을 입증하는 그런 책임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어떤 악의성이나 반사회성을 입증하는 걸로 이렇게 입증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서 참석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안이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일단 원천적으로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사회성 그리고 악의성이라는 기준 이런 거에 지금 저희가 이 기준을 토대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는 모호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성 측께서는 이제 원래대로라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률을 도입하게 돼서 징벌을 부과하게 되면 이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은 하시지 않으시는지 저희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첨언을 하자면요. 일단 적법 절차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듣지는 못한 것 같고요. 두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입증을 하기 어렵다고 해서 충분한 증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를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죠. 그럴 경우엔 피해자가 입증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방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겠죠. 가령 피의자가 증거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가 보호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저희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소비자는 모두 보호가 되지 않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그 보호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징금 제도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 측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증 책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도 입증 책임 문제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체가 완화해준다 이 말이 아니라요. 입증 책임이 지금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겁니다. 결국 입증 책임 완화는 다른 제도의 문제겠죠. 그리고 과도한 배상액을 물릴 수 있고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무리한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기존에 과징금을 물고 있는 국가들에서 물론 다 그렇진 않겠죠. 저희도 과징금이 충분히 잘 매겨지고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2007년, 12년, 5년간 대기업이 불공정 거래 행위 64건에 대해서 1조 원의 과징금을 매겼어요. 굉장히 큰 액수 같죠? 그러나 이 과징금을 매긴 불법 행위로 기업이 벌어들인 매출액은 119조였습니다. 과징금이 매출액의 결국 1%도 되지 않은 0.9%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공정위 같은 경우는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95개 사건에 대해서 과징금을 3차례 넘게 조정해서 50%가 넘는 2조 9,195억 원을 감액한 바 있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형사나 행정제재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면 형사는 물론 경찰에서 해주셔야겠지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잘 되고 있다면 저희도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분쟁의 광역화나 다양화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징벌적 손배제를 요구하는 이유겠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과징금제도 개선하시겠다, 행정형사제재 개선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까지 저희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듣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적법 절차에 대해서는 계속 답변을 해주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중 처벌의 우려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상 행정제재라는 과징금을 통해서 이미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더 낮은 입증 책임을 기반으로 한 번 더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 처벌의 우려가 있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음 발언 시간 때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첨언을 하자면 저희는 계속 이제 입증 책임을 그러면은 민사 수준으로 완화하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분명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위자료 과징금 뭐 이런 걸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는 이것들이 다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행법에서 기업과 피해자의 어떤 대등하지 못한 그런 지위를 고려를 한 그런 조항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이로써 이게 지금의 법체계 내에서 그런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급하게 도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작권법 제125조 같은 경우는요, 실손액을 이제 확정짓기 어려운 경우에는요, 가해자가 얻은 그런 이익을 실제 손해액이라고 가정해서 추정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법원에게 증거조사 결과에 의거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거래법 제57조에 있고요. 즉 이런 식의 그런 보완 조치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성급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이중처벌과 적법 절차의 원칙이 어긋난 그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중처벌의 원칙이라는 것은 지금 민사와 형사가 우리나라가 지금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저는 민사와 형사가 구분된 이유는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구대를 확대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대법에서 민형사 책임이 분화되는 실질적인 이유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의였든 과실이었든 피해자의 피해를 완벽하게 보상하고 보전하기 위한 제도였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민형사 책임 구별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재 기능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사실관계를 또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데요. 민형사를 구분한 이유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부당하게 국가형벌권의 남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 구분된다는 점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싶고요. 또한 과징금이 왜 실효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는 집행관행에서 그 문제를 찾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제 37.5%를 패소를 해서 실제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에 5천억 이상을 한 해에 이제 반환을 하게 됐거든요, 기업에. 근데 그렇게 이제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사실상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에 준하는 입증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행정제재로서는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법계 국가들도 행정제재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의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러한 기존 법이 왜 제대로 움직이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 없이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법을 도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왜 굳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판례를 그러면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이 대륙법을 시행하고 있는 중국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에는 바로 17조 9,135억 원 배상 약속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별다른 배상 조치 없습니다. 그리고 이케아 또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대대적으로 리콜 실시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판매 중입니다. 이 중국을 저희가 집중하고 싶은 이유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때문입니다. 2014년 소비자권익보호법을 중국은 대대적으로 수정했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추가했습니다. 이 본법 55조를 보시면 사업자가 사기 행위를 한 경우나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계속 물품을 제공한 경우, 일신상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 손해액의 2배에서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실시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케아에서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중국 정부의 리콜 계획서를 대대적으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첨언을 해도 될까요? 첨언을 드리자면 아까 사실관계를 날카롭게 짚어주셨는데 피해자가 아니라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저희도 그런 같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단어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나라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이제 공서 양속과 충돌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두고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현존하는 사회에서 강력화되고 다양화되는 불법 행위를 커버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토론이 아주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남은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찬성 측 막판에는 현재까지 3분 36초 남아있고요. 반대 측 입장에 요란도란에는 4분 11초가 남아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간 잘 안배하셔서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먼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의식은 다 공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7월 28일에 이제 공정위가 그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치를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 과징금을 최대 10배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즉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측께서도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공정위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매출액 대비 퍼센티지가 너무 작지 않냐 하여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매출액과 어떤 순이익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라면값 담합을 주도한 어떤 혐의로 1,0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그런 농심의 2015년 순이익은 1,260억 원에 해당을 했습니다. 즉 이것만 봐도 이제 기업에게 충분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대법원은 최근 열린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서 이제 가해자의 그런 위법 행위가 악의성이 있을 경우에 증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될 경우에 또 증액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위자료를 재조정하여서 최대 사망 시 11억 2,500만 원까지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도록 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현행법에서도 충분히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변화가 필요한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아까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경험론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국가의 기업이 과징금을 도입한 국가의 기업보다 더 청렴하다거나 더 불법 행위를 덜 저지른다는 그 증거가 있습니까? 네, 먼저 그 위자료 상향 기준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자료 상향시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자료의 기준의 상향은 말 그대로 상향입니다. 위자료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더 많은 위자료 지급을 100%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정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정위 과징금 감액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 추상적, 포괄적 감면 기준 고시에 규정하고 있고요. 2012년부터 2015년 7월 말까지 147개 사건, 695개 사업자에 대해서 산정한 기본 과징금 5조 2,417억을 3조 이상 3차례 조정했고요. 50%가 넘는 2조 9,195억 원 감면했습니다. 네, 반대 측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집행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도 동감합니다. 집행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민형사 책임 분리 원칙 아래 실손의 전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위자료 상한액은 말 그대로 실손의 전보를 채우는 목적이겠죠. 저희가 말씀드린 예방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방효과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살펴볼 때 결국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가 예방효과 잘 알겠니?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에게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매길 건데 또는 위자료를 매길 건데 네가 그걸로 벌어들인 돈이 우리가 너한테 매길 돈이 훨씬 클 거야.
그러니까 너 조심해라고 하는 메시지 효과겠죠. 실제로 권영준 교수는요,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에라고 하는 논문에서 이러한 메시지 효과가 가장 충실히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징벌적 손배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결국 경험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겠고요. 저희는 오히려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국제투명성 기구라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 청렴도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실제로 과징금을 도입하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들이 1위가 스위스 7.81점이었고요. 2위가 스웨덴이었고 그 다음에 독일도 6위에 해당했고요. 영국이 6위였고 독일이 7위에 해당합니다. 일본도 11위였고요. 과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국가의 기업들이 더 청렴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일단 의문이고요. 또 하나 찬성 측의 모순점을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위자료의 상한선을 높여도 사실상 집행이 안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논리는 마찬가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어도 집행이 안 된다면 실효성이 없는 것은 똑같은 것이겠죠. 어째서 이게 다른 것일까요? 네, 집행이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 짚어주고 계신데 저희가 바로 물은 분이 그 부분입니다.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죠, 현행 제도가. 그리고 집행이 잘 될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현대사회의 복잡화와 다국적 기업의 성장 등으로 모든 것을 커버하기 어렵다. 물론 어떤 제도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그 이외에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찾아보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례였어요. 맥도날드 사건 잘 알고 계시죠? 뜨거운 커피를 팔았다가 큰 과징금을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부과됐던 그런 사례인데 여기서 이 사건 판결 이후에 업계에서 커피 온도가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던킨도너츠 같은 경우도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다가 동시에 주의 문구를 추가하기도 했어요. 던킨도너츠가 미국에서 1년에 판매하는 커피가 5억 잔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라고 해서 40개국에 3천여 개의 자기업을 두고 있는 이 협회는요. 사건 이후에 커피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전 세계 자기업과 그리고 국가들에게 커피가 소비자에게 갈 수 있는 피해들을 고민했다고 한 것이죠. 물론 이것이 어떤 법 경제학적으로 이 효과 바로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한 경험적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 형사 제재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 저희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난 5월에 인터파크 서버 해킹으로 2,666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됐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판례상 1인당 10만 원밖에 배상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해배상액이 작고 소송 절차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상황이고요. 가해자들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가 방치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서 늘어난 배상액을 획득하게 소비자한테 그 권리, 다시 주권 돌려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법 행위를 공적기관이 다 제재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로 인한 어떤 행정제재의 한계, 즉 우리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이런 과징금 제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은 게 저희가 이런 것을 탓하기 이전에 과연 공정위에게 제대로 된 기회를 부여를 했는가, 과연 우리가 얼만큼 우리의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 자구 노력을 있었는지를 좀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파렴치한 불법행위에 대한 어떤 사회적 공분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일수록 저희는 문제의 본질을 냉철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정위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런 어떤 사법부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증거 수준을 형사 수준까지 요구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사법부에서 계속 이제 재심이 올라왔을 때 공정위가 과징금을 많이 부여를 해도 이거를 거절하니까 지금 이게 실효가 있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네, 또한 방금 말씀해 주신 사례는 예방의 사례가 아니라 사후 처리를 한 사례로 저희는 인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사후 처리 같은 경우엔 과징금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왜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더 우위에 있는지를 저희는 아직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또한 마지막 발언 때 계속해서 저희가 적법 절차의 원칙과 이중처벌의 원칙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한 번도 해주시지 않고 계세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중처벌 금지 원칙, 아까 민사와 형사 분리한 이유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구제를 확대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공정위 과징금 감액하고 있는 사실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에서 기업이 행하는 행태 확연히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전 두 분의 말씀이 상당히 모순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김기환 토론자께서는 그 피해자가 저희가 말씀드리는 무고한 희생자를 막기 위한 거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또 이제 또 여성분 토론자께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피해를 받은 사람 말하는 것이겠죠. 민법과 형법을 구분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어디에 맞춰서 답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는 처음부터 이제 시작부터 입증 책임을 과연 민사 수준으로 완화하자는 얘기신지 아니면 행정체제 수준으로 하시자는 건지 아니면 형사 수준으로 엄격하게 요구를 하실 건지 질문을 드렸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쉽게도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너무 아쉽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유토론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팀 모두 충분하게 시간을 잘 활용하셨고요. 이제 여러분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맺은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측 요란도란부터 1분의 시간 드립니다. 네, 반대측 맺은 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법리적인 문제 두 가지를 지적해 드렸습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과 이중처벌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찬성 측께서는 아쉽게도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도 양 토론자께서 모순을 저지르셔서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잘 맥락을 잡지 못해서 아쉽고요. 그럼에도 저희는 이런 법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장차 기업 활동의 위축 및 소비자 보호 기능 약화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법을 어떻게 더 보완해서 잘 활용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지금 과징금 제도와 위자료 제도를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선행되었습니까? 저희는 이런 선행적인 고민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기존의 과징금과 위자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도외시하게 만들고 오히려 사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피해자 구제와 예방 효과, 과징금 및 위자료 그리고 형사처벌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보완 조건들이 마련이 되고 있고 또 현행법상으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선행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측의 입장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도 맺은 말을 해주실 텐데요. 역시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찬성 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는 동안 양측 모두 미비한 제도가 정말 소비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느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기업의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행정이나 형사가 다하지 못하는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적실성 있는 제도라고 주장드렸습니다. 적법 절차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입증 책임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제조물 책임법의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죠. 결국 다시 말하면 저희는 그것을 전환하는 제도의 보완이 함께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는 더욱 분명한 답변 드렸다고 생각해요. 민사 형사 분리 이유가 결국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아까 피해자와 희생자의 어휘를 계속해서 구분하셨지만 저희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어요. 그러나 동일한 점은 있습니다. 둘 다 소비자라는 것이죠. 한국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고 그리고 그 절차라고 하는 원칙 하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징벌적 손배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옥시 폭스바겐 이케아 이런 사태들이 피해자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고요. 이미 한국의 소비자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비자들의 입증 책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도 워낙 불법 행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는 찬성 측의 맺은 말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양팀 모두 주어진 시간을 꽉꽉 채워서 잘 활용하시면서 아주 열띤 토론을 펼쳐주셨는데요. 자, 심사위원들께서는 심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